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문이었죠. 제가 오늘 이 지문을 굉장히 신경 써서 선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지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경제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배경 지식을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 요게 좀 크죠. 경제지문은 유난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파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 비문학 경제 파트 배경 지식을 좀 쌓고 싶은데 어떤 책을 좀 읽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경제 파트 배경 지식은요, 경제 파트로 쌓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 지문들 있잖아요. 굉장히 배경 지식 쌓기에 좋은 지문들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경제 파트에서 계속 가져올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야, 오늘 지식은 꼭 배경 지식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 오늘 네가 이 지문에 대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 지문을 다 학습하고 났을 때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너가 배경 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제 말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국어 시험 국어 수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금리, 그렇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 전에 일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개인과 은행 간에는,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읽어주셔야겠죠. 이자율을 잘 따져봐야 되고, 금리가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요. 이자율.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봐야 된다.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뭐겠어요?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계약서, 그거 쓰는 거, 그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이 말이야. 자, 당연한 말이겠죠. 금리가 뭐라고요? 이자율이라고요. 이자율. 당연히 돈 빌릴 때 이자율 중요하잖아. 이자율이 뭐야? 내가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의 일정 비율을 내가 사용료로 내는 거잖아. 그 돈의 사용료잖아. 그러니까 금리는 중요하겠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낮은 금리로 빌리면 좋지. 이자를 많이 안 내고도 돈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 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면 얼마나 또 힘드니.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또 좋은 상황이다라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금리,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그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면서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시장에 많이 수요되면,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지금 자금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엄청 많아. 그러면 시장에 통화량이 많잖아. 그러면은 통화가 유통되는 화폐거든. 시장에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당연하잖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는 떨어진 거야. 만약에 물건의 양이 적으면 그게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잖아. 희소성이 있는 물건들은 비싸지는 거겠지. 자,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 많아져. 자금의 어떤 그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겠지, 시장에. 그러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빌리고도 이자를 얼마 안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꾸로 자금의 수요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양보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 그럼 이 시장 전체에 지금 돈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통화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 막 빌리러 다닐 거고, 그렇지? 이 시장 자체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금리, 이자율도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은행에 넣어놨어. 근데 은행 금리가 되게 높아. 그러면 나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만큼 이자를 또 많이 받는 거야.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게 내기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셈이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지급을 하겠지. 그렇죠? 자, 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 예금자의 입장에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준단 말이야.
근데 같은 금액을 예금해 놓더라도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자, 쉽게 설명할게. 단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원금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했어. 그럼 이 원금에 대해서 5%의 이자가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매년 50만 원씩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네. 근데 복리는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일단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어. 그럼 1년 뒤에 얼마가 돼? 돈이 1,050만 원이 될 거야. 왜? 50만 원은 이자로 받았겠지. 그럼 1년 뒤에부터는 이제 이 1,050만 원에 이자가 5% 붙는 거야.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 놨으나 가만히 있으면 1년 뒤에 이자가 붙어서 1,050만 원이 돼. 그 상태에 이제 1,050만 원에다가 다시 5%의 이자가 붙는 거라는 거지. 아,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많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복리에 따른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커진다는 거야. 근데 1년 차에는요, 단리하고 복리가 같겠죠. 그쵸? 단리하고 복리가 같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리 이자율은 8%, 복리 이자율은 5%면 1년이 딱 지났을 때는 오히려 단리 이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자를 받을 거예요. 복리는 5%밖에 안 되고 단리는 8%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제 받는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 같은 이자율이라도 원금 자체가 불어나는 그런 원리인 거니까.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그 이자 자체가 합쳐져서 원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리가 좋은 거지. 복리가 이해를 잘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넘어가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요 말을 꼭 기억해놔. 명목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게 실질금리야. 자, 명목금리는 뭐냐면 내가 그냥 수치상으로 받을 돈이고 실질금리는요, 내가 실제로 번 돈이야. 수치상의 이자율과 이거는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자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의 금리로 예금을 해놨어. 그러면 1년 뒤에 수치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원금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자가 10% 붙어서 10만 원이 이자가 되니까 110만 원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100만 원은 원금이고 10만 원이 이자겠지. 자, 그러면 언뜻 생각해보면 와, 나 10만 원 벌었다 라고 철수가 생각할 수도 있어. 와, 나 100만 원 넣어놨는데 가만히만 있었는데 10만 원이 붙었네. 와, 1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뭐냐?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10%였어. 그러면 아이폰이 1년 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아이폰의 가격이 1년 뒤에 10%가 상승했어. 그럼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110만 원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철수는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서 10만 원을 번 것 같지만 사실 아이폰은 여전히 하나밖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물가 상승률이 10%야. 그럼 어차피 내가 1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똑같아. 1년 전에는 아이폰이 100만 원이었고 1년 뒤에는 아이폰이 1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실제로 이걸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나? 어차피 나는 110만 원으로 아이폰 하나밖에 못 사는데 여전히. 그게 실질금리야. 다시 얘기해서 명목금리에서 물가 변동률을 빼면 실제로 내가 벌 수 있는 이 어떤 그 이자율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연 10%가 명목금리야. 근데 물가 변동률이 뭐야? 10%지. 그러면 명목금리 10에다가 물가 변동률 10을 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은 뭐야? 0인 거야. 0. 실질금리가 0%인 거야. 번 돈이 없다는 거지. 와, 나 10만 원 벌었다. 근데 10만 원 벌어서 아이폰 더 살 수 있나? 여전히 못 사. 아이폰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금리에 대한 계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리는 예금자가 뭐야?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이지. 예금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아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더 중요할걸? 내가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되겠지. 자,
따라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따져봐야 돼. 정확하게 여러분 배경지식으로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고정금리는요, 내가 5년 동안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고정돼 있어. 1년에 5%씩 이자 내세요. 이 금리는 5년 동안 고정입니다. 1년 이자율은 5%야. 그러면 다음 연도도 5%, 3년 차에도 5%, 4년 차에도 5%, 마지막 연차인 5년 차에도 5%의 이자를 내면 되는 거야. 근데 변동금리는 뭐냐면 매년 이자율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돈을 빌렸어. 근데 1년 차에는 금리가 5%였어. 근데 2년 차에 금리 계산을 다시 해. 은행에서 편지를 보내. 올해는요 금리가 7%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내야 되는 거야, 이자를. 예를 들자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 치자. 그러면 금리가 5%면 내가 이자로 얼마를 내야 돼?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1년 뒤에 갑자기 우편이 날라와. 올해는 금리가 10%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는 이자로 5%, 5만 원을 냈는데 올해에는 이자로만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부담스럽겠지. 5만 원, 10만 원에서 더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클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변동금리는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지. 예를 들자면 올해에는 그 금리가 5%였는데 다음 연도에는 금리가 3%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대부분, 그러면 선생님 금리는 어떻게 예측하죠? 금리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아, 선생님 저 올해 돈 빌리려고 하는데 고정금리로 빌릴까요? 변동금리로 빌릴까요? 내년 이자율이 오를까 떨어질까? 내년 이자율이 오른다면 뭘로 빌리는 게 낫겠어? 내년 이자율이 오를 것 같다면 차라리 지금 고정금리로 빌려놓는 게 낫겠지. 그러면 내년에 이자율이 올라도 나는 지금의 금리로 이자를 낼 수 있을 테니까. 반면에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올해 변동금리로 내가 돈을 빌리는 게 좀 낫겠네요. 내년에 이자가 떨어지면 나는 더 이득을 볼 테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년 이자율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해보죠? 자, 대부분의 은행들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시장금리를 책정한다. 이 금리가 시장금리야, 얘들아. 자, 선생님 기준금리는 또 뭐예요? 여러분, 기준금리는요,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금리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의 종류가 두 개라고 생각해야 돼. 한국은행, 말 그대로 정부은행이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정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곳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은 정부라 그랬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을 보니까 이자율을 몇 %로 정해놓고 그 이자율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기준금리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행이 나서서 1년 안에 금리를 2%까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럼 그 2%가 기준금리가 되는 거야. 기준금리는 뭐야? 이 정부의 목표금리야. 정부가 우리 경제를 더 이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금리를 목표한 수준으로 접근을 시킨단 말이야. 정책상의 어떤 금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뭐라고 한다? 정부의 목표금리 혹은 정부의 정책금리라고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금리는 뭐야? 실제 우리가 은행에 내야 되는 그런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한국은행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5%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10%인데 한국은행에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금리를 5%까지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를 5%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빌릴 때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좋을까? 기준금리로 빌리는 게 좋을까? 지금은 10%인데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목표금리를 5%로 설정했어. 5%까지 이제 떨어뜨려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변동금리가 낫겠지. 왜? 지금은 이자가 10%지만 내년에는 이자가 5%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유리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에서 목표금리를 발표하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한국은행의 금리를 따라갑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뭐 높이거나 낮추거나 한다고 그럼 저 이자율 그냥 따라가야겠네. 어차피 정부가 저 이자율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우리가 조금 더 가볼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경기가 과열돼 있어. 경기가 과열된다는 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물건들을 엄청 많이 사. 그럼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가죠. 왜? 원래 희소성이라고 했잖아. 모두가 물건을 사서 물건들이 없어져. 그럼 물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경기가 과열돼서 너도 나도 물건을 사고 너도 나도 돈을 써. 너도 나도 집을 사.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기준금리, 목표금리, 목표 이자율을 올려버려. 그러면 시장금리도 다 같이 올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경기가 안정되는 거야. 선생님,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경기가 안정됩니까?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너 평소에 사고 싶었던 집이라던가 사고 싶었던 차라던가 사고 싶었던 비싼 물건이 있으면 돈을 원래 빌려서 사거든. 우리 부동산을 살 때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사잖아. 근데 금리,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는 거야. 왜? 너무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물건을 안 사게 되겠지. 그럼 점점 물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반면에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안 써. 아무도 물건을 안 사. 그럼 어때? 역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요즘 이자율이 왜 이렇게 싸지? 은행에서 돈 빌려서 부동산 살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살까? 은행에서 돈 빌려 차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져?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지. 이렇게 정부가 목표금리를 설정해서 시중에 경기 과열과 경기 안정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 이게 통화정책이거든.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통화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통화야.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량이 되겠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너 혼자 차근차근 쓰면서 생각해봐. 그렇구나. 경기가 과열되고 있으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기가 과열돼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율을 높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무서워. 요즘 이자 왜 이렇게 세?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레 소비하고 투자가 좀 축소되면서 아무도 물건을 안 사면 물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경기가 안정된다는 거야. 과열된 경기가 안정되는 거야. 경기는 경제 기운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넘어가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도 얘기를 하네요. 그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자에 관한 사항을 합의를 해야 돼. 합의 안 했을 때는 무이자가 원칙이야. 그런데 이자 지급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해줘. 자, 여기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쭉 읽어보면 원칙은 당사자들끼리의 약속,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인데 그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이 개입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금전소비대차 제도를 읽으면 되고, 개인회생제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개인회생제도, 빚을 갚은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는 내가 조금씩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고, 개인파산제도는 진짜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모든 빚을 까주는 제도야. 선생님 그럼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거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국가에서 해줘. 진짜 내가 달달 털어서 뭐 나올 게 없어. 여기에서 더 쥐어짜갈 돈 갚으라 그러면 진짜 죽어야 돼. 그럴 때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게 뭐 마냥 뭐 이제 행복하고 그냥 편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윗글에 대한 설명들, 금리의 개념과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쭉쭉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요약해 보면 2번 선지를 정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 5번이 되겠죠. 금융기관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큰일 나지. 금융기관에서 계속 금리를 올려. 그럼 고정금리는 유리하지. 왜? 처음에 돈 빌릴 때 금리가 고정돼 있으면 내가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원래
내가 돈 빌릴 때 고정되어 있던 그 이자율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3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 고려해봐. 단리 상품은요. 단리 상품의 명목 금리는 8이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3이니까 얘네들의 실질금리는 5가 되는데 복리로 가면 복리 5%라고 했으니까 이 명목금리가 5야. 거기서 물가 상승률이 3%니까 얘는 실질금리가 2%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실질금리가 같겠군? 아니죠. 복리로 갔을 때 실질금리가 더 작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돈을 빌린다면 복리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낮아도 그치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돈을 이제 뭔가 그 예금을 해놓는다면 복리가 더 유리할 수 있겠지. 나중에 가면 이자에 계속 이자가 붙으면서 불어나니까. 그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합니다. 합의가 없었으면 A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죠. 합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다가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회생하고 파산의 차이점은 뭐였어? 회생은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 면제. 파산은요 처음부터 바로 면제. 아예 수입이 한 푼도 없거든. 파산이 더 까다롭겠네. 정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내가 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 두기야. 특히 통화정책 나한테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꼭 얘기해줘. 선생님 저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혹은 선생님 저 이거 이해 못했어요. 꼭 나한테 얘기해줘. 자 봐봐 이런 거야.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 그럼 경기를 좀 안정시켜야 돼. 경기는 경제 기운이야. 기준금리를 높여. 기준금리는 뭐야? 정부의 목표 이자율이야. 자, 시장의 이자율을 높이자. 정부에서 얘기하면 시장에 다 따라해. 시장 이자율이 높아져. 그럼 사람들이 어우 왜 이렇게 이자가 높아? 어우 지금 집 안 사야겠다. 어우 지금 차 안 사야겠다. 소비 투자가 축소돼.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물건 가격은 낮아지는 거야. 시장 전체의 물건 가격이 낮아지면 자 아무도 물건을 안 사지. 경제 기운이 조금 소강 상태, 안정화가 되는 거야. 그럼 경기 과열이 해결이 되겠지.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는 거꾸로 가는 거지. 이자율을 낮춘다? 그럼 실제 시장의 이자율이 낮아져. 그럼 사람들이 와 이자 싸다 돈 좀 써야겠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면 너도 나도 물건을 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돼. 그치?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되게 어려웠는데 이 기본 개념을 단단하게 좀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배경지식 이거 꼭 가져가야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너무 귀한 문장이어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가끔은 요즘 과제 제출할 때 보면 선생님 저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제가 너무 미워요. 막 저 겨울방학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특히 과제 제출하면서 칭찬할 점 없다. X. 나 이런 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나 오늘도 잘 살았다.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가 그냥 그냥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칭찬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 더디고 조금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 존재 가치로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멋진 존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 수고했어. 넌 가치가 있어. 충분해.